네, 아무튼 자, 액티베이팅 펑션을 이제 제대로 보게 되는 건데 앞페이지에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활성화 함수, 액티베이팅 펑션을 썼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 계단 함수라는 거를 봤고요. 활성화 함수라는 거는 뭐냐면 뉴럴 네트워크에서 여기까지는 앞임 변환을 통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앞임 변환, 즉 입력값이 뭐고 입력값의 영향력, 가중치는 뭐고 그리고 얼마나 쉽게 활성화되는지를 나타내는 편향,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웨이티드 썸을 구하는 것까지 했단 말이에요. 웨이티드 썸을 구하는 것까지 했으면 걔를 가지고 출력으로 바꾸는 과정의 활성화 함수인데, 활성화 함수는 자, 입력 신호의 총합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마이너스 얼마가 될지 플러스 얼마가 될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많은 값을 가질 수가 있죠. 그 합을 0에서 1 사이의 출력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자, 입력 신호의 총합을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바꾸는 방법을 정의하는 건데, 아까 봤던 계단함수 먼저 볼까요? 우리 퍼셉트론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익숙한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0 사이, 즉 웨이티드 썸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 사이니까 0보다 작은 경우에, 0보다 같거나 작은 경우에, 웨이티드 썸이 0보다 같거나 작은 경우에는 0이 되는 거고요. 웨이티드 썸이 0보다 큰 경우에는 1이 되는 거죠. 해서 붕 뜨는 거죠. 디스크리트하게 붕 뜨는 거죠. 그래서 얘가 계단 모양이다 라고 해서 계단함수 또는 스텝 펑션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좀 너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야, 얘랑 얘는 정말 악값인데 이거 너무 요만큼 차이인데 그것 때문에 0, 1이 갈라지는 거는 마치 소수점 0.1점 차이로 A와 B가 갈라지는 그런 너무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요런 모양으로 하자. 그래서 좀 완만하게 매끈하게 해서 아까 같은 경우엔 여기서 여기까지 차이인데 값이 0에서 1로 확 뛰었는데 지금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차이면은 한 요만큼만 뜨게 하자. 뭐 이런 함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렐루 함수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앞뒤를 계속 왔다 가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자, 뒤에 보면 계단 함수는 입력이 0 이하면 0, 0 초과면 1을 출력하고 가장 단순한데 입력값인 0 부근에서 출력이 팍 뜨기 때문에 이 점이 별로 안 좋은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라는 거를 쓰면은 입력에 따라 출력이 확 뛰지 않고 연속적으로 변하는데 그 함수는 우리 로지스틱 회귀 분석할 때 썼던 그 함수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 2의 마이너스 x승을 하게 되니까 다시 한번 해보면 얘가 만약에 x가 무한대면 2의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서 0으로 가니까 1에 가까워지는 거고요. 만약에 x가 0이라면은 2의 0승은 1이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라면 얘가 무한대가 되니까 무한대분의 1에서 0으로 수렴하게 되는 거죠. 자, 요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 사용한 그 우리 로그 오즈 뭐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걔를 그림으로 나타낸 게 시그모이드 함수고, 그 함수의 특징, 입력값이 0 부근에서도 출력값이 뻥 튀지 않고 매끄럽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0에서 1의 이상값이 아니라 0부터 1까지의 연속값을 반환을 하는 거고, 또 하나의 특징은 무한대로 갈수록 0에 수렴하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수록 무한대로 갈수록 1에 수렴하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수록 0에 수렴하는데 큰 값일수록 차이가 아주 미미해요. 작은 값일수록 차이가 미미해요. 차이가 제일 많이 나는 기울기가 급격한 곳은 그래도 0 부근이에요. 자, 0 부근에서는 기울기가 급격하다가 기울기가 점차 완만해지는 그런 특징을 갖는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렐루 함수가 있는데 렐루에는 뭐의 약자냐면 자, rectified linear unit이라고 하는데 이런 말 잘 안 쓰고요. 그냥 렐루라고 발음을 하면 되겠습니다. 입력이 0 이하면 0을 출력, 0 초가면 입력값을 출력.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얘네 두 개를 두 개를 좀 머지했다라고 보면 되겠는데 0보다 작을 때는 0. 마찬가지잖아요, 얘랑. 0보다 작을 때는 0. 이렇게 하는데 0보다 크다고 해서 갑자기 그냥 2를 딱 주는 게 아니라 0보다 클 때는 입력값에 비례해서 주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입력값에 비례해서 주는 이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특히 딥러닝에서는 렐루 함수를 많이 쓴다라고 그래요. 렐루 함수를 그 뒤에 다시 소프트맥스 얘기를 하겠지만 앞단에서는 렐루 함수를 쓰고 맨 뒷단 출력층에서 소프트맥스를 쓸 때가 성능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 이제 또 이게 말이 되나?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원래 액티베이팅 펑션은 총합을 0에서 1 사이의 출력 신호로 변환하는 게 전통적인데 얘도 그렇죠. 0에서 1, 0에서 1. 그런데 렐루 함수 같은 경우에는 0에서 1이 아니라 입력 신호에 따라서 1, 2, 3, 4, 5, 6, 7, 8, 9 무한대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렐루 함수의 경우에는 얘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좀 그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제가 강의 노트 올릴 때는 여기를 수정을 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의 특징, 지금 이런 애들은 특징이 직선으로 나타내지 않는 함수라는 거죠. 즉 비선형 함수. 만약에 직선으로 되어 있는 선형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 아까 그 단층 퍼셉트론과 다층 퍼셉트론이 왜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때 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거는 단층 퍼셉트론을 쓰고요. 그리고 선형으로 쓰지 못하는 비선형이 필요한 경우에 다층 퍼셉트론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활성화 함수에서 선형 함수를 사용해 버리면 층을 여러 개를 아무리 쌓아도 그 식을 다 곱하기 더하기 해서 풀어버리면 뭐 예를 들어 여기서 층 곱하기 더하기 얘네를 식 하나로 나타내면 선형식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형 함수를 활성화 함수로 쓰는 경우는 없고요. 활성화 함수는 비선형 함수를 써서 그래야 다층을 쌓는 목적에 충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출력층에 대해서 2페이지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출력층에서 확률로 변환하는 거와 그리고 오차를 계산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될 텐데, 자, 출력층에서 확률을 계산하는 데는 주로 소프트맥스라는 함수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소프트맥스라는 개념을 알아두시면 다른 여러 응용에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을 텐데, 자, 출력 노드 아까 Y1 어디 있었죠? Y1, Y2, Y3가 있었잖아요. 요 출력키 3개라는 거는 타겟 값이 가질 수 있는 값의 종류가 3개라고 그랬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게 신호등 무슨 색이냐? 빨강, 초록, 노랑, 주황인가요? 빨강, 초록, 주황 이런 경우에 3개 중 어떤 색이냐를 뽑아내는 건데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다양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가질 수 있어요. Y1은 0.5, Y2는 0.9, Y3는 0.2. 그러면은 지금 요 추론 결과 값이 제일 큰 거는 0.9니까 Y1, Y2, Y3 중에 얘는 Y2가 답이라고 예측한 것이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프트맥스 같은 거 안 쓰더라도 Y1, Y2, Y3를 놓고 보면은 어떤 애를 얘가 정답으로 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출력값이 3개인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만약에 yes, no question인 경우에는 출력은 Y1, Y2만 있겠죠. 이거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소프트맥스 함수는 왜 쓰냐면 얘네를 확률로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자, 확률로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즉, 타겟이 Y2가 답일 확률, 타겟이
y1이 될 확률, y3가 될 확률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확률이라고 할 때는 어떤 특징을 갖냐면 어떤 x 만약에 지금 y1, y2, y3 세 개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y1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져야 돼요. y2도 마찬가지, y3도 마찬가지.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y1, y2, y3가 합쳐서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만들려고 하는 게 소프트맥스가 되겠습니다. 자, 소프트맥스의 수식은 이렇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즉 원래 계산했던 값들 있잖아요. 원래 계산했던 값들을 그냥 더하지 않고요. 그냥 뭐 이렇게도 물론 단순하게는 할 수 있죠. 0.5 더하기 0.9 더하기 0.2분의 0.5는 해서 이런 식으로 해도 구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산술 평균을 구하지 않고요. 소프트맥스는 어떻게 하냐면 익스포넨셜을 취합니다. 즉 2의 0.5승, 2의 0.9승, 2의 0.2승을 구합니다. 그래서 한번 구해봤더니 2의 0.5승, 2의 0.9승, 2의 0.2승을 구한 다음에 걔네 3개를 다 더해요. 걔네 3개를 다 더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얘네를 가지고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이런 식으로 구한 값이 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y1, y2, y3가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 소프트맥스 함수를 거치게 되면은 요 값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때 얘도 여전히 얘가 1등, 얘가 2등, 얘가 3등이잖아요. 얘가 1등, 얘가 2등, 얘가 3등입니다. 그래서 소프트맥스 함수를 적용을 해도 원소의 대소 관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확률이 가장 높은 게 누구야 만 찾으려고 할 때는 굳이 소프트맥스 안 해요. 그러면 시간도 절약할 수 있어요. 소프트맥스를 생략하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얘를 확률로 나타내기 위해서 소프트맥스를 쓰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이번 추론의 결과 타겟으로 가장 유력한 애는 y2야. 그리고 그게 정답일 확률은 0.46이야 라고 예측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국 정답인 거를 추론을 하고 예측을 하고 나면 걔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틀렸는지, 맞았는지 틀렸는지보다 얼마나 틀렸는지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함수를 로스 펑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로스, 즉 손실과 비용의 차이를 배웠었잖아요. 목적 함수도 배웠었고요. 주로 보통 그냥 손실이라고 퉁쳐서 얘기를 하지만 손실은 개별 데이터 하나의 값을 보통 얘기를 하고 비용은 전체 데이터의 합을 구한 게 비용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꼭 합이라기보다 전체 데이터에 대해 오차를 어떤 식으로든 집계한 게 비용이라고 했었죠. 자, 손실은 지금 이 경우에 보면 신경망이 예측한 결과가 있는데 정답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그 차이를 나타내는 값을 우리가 로스라고 하고요. 로스 펑션은 그 차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겠죠. 단순히 빼기를 하고 절대값을 하고 제곱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일련의 함수를 손실함수라고 한다라고 이미 배웠습니다. 자, 손실함수는 그래서 뭐 x1 빼기 x2 절대값도 있고 x1 빼기 x2의 제곱을 씌우는 값도 있고 뭐 이렇다고 그랬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배울 거는 교차 엔트로피 오차라는 손실함수를 배우려고 하는데 이 교차 엔트로피 오차는 다중분류, 우리 지금 분류 아까 y1, y2, y3를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자, y1, y2, y3 세 가지 중 하나를 분류하는 이런 다중분류의 손실값으로 주로 사용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다중분류에 사용하지만
바이너리의 경우에도 사용해도 당연히 문제가 없고요. 자,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냐면 요게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오차가 되는 건데, 요거는 뭐냐면 예측한 값이에요. 자, 예를 들면 아까 y1, y2, y3 이렇게 있었잖아요. y1, y2, y3가 있을 때 아까 소프트맥스가 0.3, 0.5, 0.2라고 할게요. 0.3, 0.5, 0.2. 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아까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요 y 값이 y1이 정답일 확률, y2가 정답일 확률, y3가 정답일 확률을 이렇게 구했잖아요. 해서 소수점 한 자리까지만 해서 0.3, 0.5, 0.2라고 예측을 했어요. 자,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요 YK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봤더니 실제로 정답이 두 번째 거였어요. 그거를 우리가 T1, T2, T3라고 하는데, 만약에 실제로 정답이 두 번째 거였다. 즉 Y2, T2가 정답이었다 그러면 두 번째 것만 1이었을 거고 나머지는 0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만 1이고 나머지는 0이 됩니다. 그때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보면, 자, 이쪽은 정답, 이쪽은 예측,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이 수식에서 구하는 거는 t 곱하기 로그 y잖아요. t 곱하기 로그 y인데 얘는 어차피 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빛도 못 봐요. 얘도 빛도 못 봐요. 결국에는 얘가 살아남게 되는데 얘는 늘 1일 거 아니에요. 정답이면 1, 아니면 0이니까. 그러면 결국 얘가 1이니까 이 식을 간단히 하면 마이너스 로그 y k, 요 k는 정답일 때의 k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로그 y2니까 마이너스 로그 0.5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지금 지금 이번에 구한 요 값이 마이너스 로그 0.5였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나 한번 볼까요? 만약에 정답이 아까 T2였잖아요. 정답이 2가 1이었는데 만약에 Y2가 1이었다라고 생각해봐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Y2가 정답인 것 같아. 1만큼의 확률로 정답인 것 같아 라고 하면 얘는 굉장히 잘 맞춘 애인 거잖아요. 정답인 애를 1이다라고 예측을 했으니까. 그랬을 때 값이 얼마가 되나 볼까요? 마이너스 로그 1. 그러면 얘는 0이 되는 거예요. 즉 이번 거에 대해서는 손실 제로라는 뜻이죠. 근데 바보같이 정답이 2인데 Y2를 0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Y2가 정답일 확률은 0이야 라고 예측을 했는데 정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로그 Y2는 0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잖아요. 게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플러스 무한대가 되잖아요. 만약에 정말 정답인 애를 확률을 0이라고 예측을 해버리면은 폭망이에요. 폭망. 손실값이 플러스 무한대가 돼버리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아까 그 1등인 애를 마이너스 0.5로 한 얘는 얼마 정도의 손실이 될까요? 마이너스 로그 2분의 1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로그 2와 같잖아요. 자, 로그 2와 같으니까 자, 다시 쓰겠습니다. 로그 2인데 얘가 지금 로그가 그 상용 로그가 아니고 자연 로그 밑이 2거든요. 자연 로그니까 계산을 해보면 대략 한 0.7 요 정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즉 T2가 정답인데 얘를 아까 확률이 얼마였죠? 확률을 Y2가 0.5라고 예측했을 때의 페널티는 0.7이라는 그런 손실을 먹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그 교차 엔트로피의 오차의 철학은 정답이 아닌 애들한테는 관심이 없고요. 정답일 때 걔를 얼마나 1에 가깝게 예측을 했느냐, 그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정답 레이블이 1인 클래스에 해당하는 출력의 마이너스 로그를 계산한 거고요. 마이너스 로그 그래프에서 x가 1에 가까울수록 출력은 0에 서렴, 아까 했었죠. 즉 정답에 가까울수록 에러는 0에 수렴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데이터 하나에 대한 오차고요. 아까 10개를 집어넣었잖아요. 첫 번째 데이터에 대한 엔트로피 오차 얼마, 두 번째 얼마, 세 번째 얼마, 이렇게 될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요 왼쪽에 있는 부분이 요렇게 돼 있는 부분이고요. 데이터 하나에 대한 오차가 그렇고요. 데이터가 10개다 그러면 단순히 평균 내라는 거예요. 자, 데이터 10개면 10개, 100개면 100개의 교차 엔트로피 오차를 평균을 내면 그게 이번에 데이터 10개에 대해서 추론을 했을 때의 전체 오차에 대한 비용이다라는 거죠. 보통 여기서 이제 손실이란 말도 쓰지만 그 전체 데이터에 대한 손실이라고도 쓰지만 우리는 손실과 비용에 대한 차이를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자, 비용은 전체 데이터에 대한 거. 자, 다시 정리를 하면은 각 데이터에 대해서는 교차 엔트로피를 구해서 손실을 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걔네들 전체에 대해서는 평균을 구해서 비용을 측정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점점 어려워지죠? 네, 첫 시간부터 완만하게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수업을 하면서도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렇게까지 요거 그 이론적인 내용들을 다루어야 되나? 이게 분명히 여기서 막힐 텐데, 이거를 스킵을 할까라고 고민을 할 때마다 예전에 오프라인 수업 때는 가차없이 스킵을 했어요. 가차없이 스킵을 하고 여러분 그냥 자료만 어디 있다라고 알려드리고 스킵을 했는데, 이번에는 저는 하면 할수록 욕심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거, 그리고 조금이라도 여러분한테 필요할 것 같은 거는 설령 여러분이 다 이해를 못 하시고 그것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지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번 기회에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 필요할 때 그때 이런 얘기를 했었지 라고 생각이 되면 영상을 찾아보실 수가 있잖아요.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그때 딱 듣고 이런 내용이 있었지 라고 넘어간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 논문이나 프로젝트 하실 때 필요하게 되면 다시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오셔서 강의 노트 들고 오셔서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라고 하시게 되는데, 제가 바라기는 만약에 1년이고 2년이고 지나서 여러분이 논문을 쓰시거나 프로젝트를 하실 때 이거 그때 어디에 있었던 내용인데 라고 하면은 이 영상을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년에 하던 것보다 훨씬 더 지금 지루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니까 온라인이라서 지루한 것도 있겠죠. 온라인이라서 지루한 것도 있을 건데, 그것 플러스 내용 자체가 굉장히 지금 좀 이론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감안을 해서 스스로 그 셀프 모티베이션을 잘 하셔서 이제 남은 학기에도 열심히 잘 수업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한 70% 정도 본 것 같고요. 나머지 백 프로퍼게이션에 대해서 다음 주에 살펴보고 또 다음 주에는 그 이후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